옛날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다. 형제는 비록 따로 살았지만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정도로 우애가 깊었고 서로를 무척이나 생각했다. 어느 해 가을, 추수를 끝내고 동생은 쌀가마를 짊어지고 형의 집으로 향했다. 우리 형님은 호라비로 자식들도 여러 키우고 나가는 돈도 많을 텐데 내 몫을 더 나눠줘야겠소. 그렇게 동생은 형의 집으로 몰래 발걸음을 옮겼다.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생긴 것도 매주 같이 생겨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너무 짠해 죽겠네. 내가 조금 덜 먹고 동생 장가가게 살림살이를 보태줘야겠어. 그렇게 형은 동생의 집으로 몰래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이상하네. 왜 가마가 그대로지? 내가 잘못 셌나? 얼른 형님 집에 가져다 놓고 집에 가서 변강세전이나 읽어야겠구먼. 아씨, 귀찮아 죽겠네. 왜 자꾸 가마가 줄지 않는 것 같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옥녀전 마저 읽어야 하는데. 그렇게 형제는 한 달을 넘게 서로의 집을 다녀왔다. 결국 쌀가마는 누구에게도 더 가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형제는 쌀을 옮기다 마주치게 되었다. 아이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구만. 귀신이 고칼 노릇이오. 아니 형님, 이때까지 형님이 저희 집에 쌀을 가져다 놓으신 게로군요. 그럼 너도 아이고 이 착한 내 아우야. 그리고 얼마 후 형은 저작거리에서 동생을 만나는데 아니 동생아, 네 주변에 여자가 왜 그렇게 많은 것이냐? 아이고 형님, 이게 다 형님 덕분입니다요. 아니 뭐라고? 내 덕분이라니? 아, 전번에 형님 집에 쌀가마니 지고 옮기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몸도 좋아지고 힘이 장사가 되었고 그랬더니 이렇게 여자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저 이제 곧 장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이에 호라비 형님이 한숨을 내쉬며 내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쌀가마니를 들쳐업고 갈걸. 괜히 나귀에 싣고 갔네. 이런 시부를. 옛날 어느 마을에 행실이 좋지 못해 어디를 가든 다리를 벌리고 앉는 과부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툇마루에 퍼질러 앉아 있는데 고양이한테 쫓기던 쥐가 과부의 그곳이 자기 집인 줄 알고 홀짝 뛰어 들어간 것이었다. 그러자 과부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이고 세상에, 쥐가 그곳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지? 그런데 때마침 동네에서 어리숙하기로 소문난 총각 칠복이가 마당 앞으로 지나가기에 과부가 소리쳤다. 이봐요, 칠복이 총각. 시간 있으면 나하고 한번 재미 좀 보지 않을래요? 그동안 여인을 한번 안아보려고 무진장 노력해온 칠복이는 웬 횡재인가 싶어 좋아 어쩔 줄을 몰랐다. 저야 좋지요. 근데 그 말 참말이지요? 나중에 딴 말하지 마셔요. 결국 칠복이 총각이 과부와 살을 섞게 되었는데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쥐가 보고 있자니 자기 같은 놈이 또 들어오는지라 나가서 덥석 칠복이의 거시기를 물고 놓지 않았다. 순간 칠복이는 거시기 끝이 따끔하고 아파서 이크하고 얼른 빼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요? 칠복이가 아파하는 사이 거시기를 물고 있던 쥐가 함께 끌려 나왔다. 결국 과부의 생각대로 문제가 해결된 셈이었다. 그 후 얼마 있다 칠복이는 장가를 들게 되었다. 그런데 각시와 첫날 밤을 지내려는데 자꾸만 거기서 쥐가 나올 것만 같았다. 야옹야옹 야옹야옹. 그래서 쥐를 쫓느라 신부의 그곳에 대고 야옹야옹하기만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신부가 물었다. 아니 왜 자꾸 거기에다가 야옹야옹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자의 그곳에서 자꾸만 쥐가 나와서 물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요. 그러자 영리한 신부가 신랑에게 말했다. 서방님 안심하세요. 저는 다리를 늘 오므리고 있어서 쥐가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칠복이는 기뻐하며 무사히 첫날 밤을 치를 수 있었다. 옛날 어느 한 과부의 이웃집에
매우 젊고 예쁜 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 젊은 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건넌 마을에 사는 노총각과 그렇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과부가 그 부인 집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슬며시 거짓말로 부인을 한번 떠보았다. 저 건넌 마을에 사는 노총각 김씨 알지? 그 노총각이 며칠 전 나에게 자랑삼아 살짝 얘기하던데 말이지. 자기가 어느 날 이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부인이 억지로 자기를 끌어들여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같이 재미 좀 보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한번 재미있게 해주었다고 하더군 그래. 부인, 그 노총각의 말이 사실인 것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는 행동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 그 총각은 그것을 매우 자랑으로 여기던데. 이렇게 완전히 이야기를 꾸며서 슬쩍 물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니, 뭐라고요? 내가 언제 자기를 끌어들였다고 그런 억울하고 수치스런 소리를 해요. 그런 어림도 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은 내가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노총각이 나를 붙잡고 사정하기를 건넌 마을 과부하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도 간청하여 내 한번 그 짓을 했을 뿐이요. 아이고, 원통하고 분해라. 옛날 어느 고을에 평생을 홀로 살아온 돌쇠 할아범이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돌쇠 할아버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자 돌쇠 할아범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옛날에 머슴 돌쇠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처녀 옥순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그래서 그 머슴 돌쇠는 용기를 내어 옥순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먹여 살려줄 테니 자기와 혼례를 하자고 청을 했었단다. 그러자 옥순이는 시원하게 승낙을 하지 않고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갖고 오면 혼례를 치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단다. 돌쇠는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었지만 옥순이의 말대로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사기 위해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고 부미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어서 옥순이와 결혼을 하지 못했단다. 결국 그렇게 돌쇠는 혼자 늙어가면서 50년이 흘러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단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돌쇠는 마음속으로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귀 기울이고 있던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제 생각에는 말과 소처럼 힘이 센 짐승 같은 남자가 좋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야, 그건 아닐 거다. 난 젊었을 적 마을에서 힘이 가장 셌거든. 이에 다른 아이가 어이가 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에이 참, 할아버지 2마리의 말이랑 5마리 소면 2말 말고 소 라는 뜻이 아니어요? 이 말에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더니 그래,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틀림없어. 아이고,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벌써 5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아이가 말했다. 아, 그러니까 옥순 할멈이 말하던 멍청이가 바로 할아버지였군요. 옛날 어느 고을에 대낮부터 동네 사내들이 주막에 모여 한 장 걸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난 어젯밤에 3번이나 해주고 마누라에게 혼이 났다네. 당연하지. 자네 그 번데기 같은 물건으론 3번이 아니라 10번을 해도 혼이 날 걸세. 그러고 보면 춘식이 자네는 정말 좋겠네 그려. 이무기한 마리를 아랫도리에 달고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나. 허허, 꼭 그렇지만도 않다네. 내 어떻게 처자 하나 꼬셔서 한번 재미 좀 보려고 하면 다들 죽는다고 소리치고 야단이니 말일세. 그렇고 말고 너무 큰 것은
오히려 작은 것만 못하고 말고 나처럼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지. 춘식이 자네 물건은 치료를 받아야 하네. 그건 틀림없이 병일세. 자네가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간 것 모르긴 몰라도 그 물건 때문일 걸세. 아마 자네와 함께 잠을 잤다간 그 어떤 여인네도 몇 날 못 살고 죽고 말 걸세. 사실은 나도 고민일세. 그래,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친구가 웃으며 말하길. 그거야 생각보다 아주 쉽다네. 먼저 술이 떡이 되게 마신 후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그 물건이 막대기처럼 빳빳하게 서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대기시켜 놓은 능숙한 목수에게 대패를 날카롭게 갈아 살살 깎아 다듬어서 작지도 크지도 않게 다듬어 놓게 하면 된다네. 그러면 그 짓을 할 때 매우 편하고 장가도 금방 가게 될 걸세. 그때 마침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모가 말했다. 이것들 보시오. 내 부탁이 하나 있는데 깎고 남은 대패밥은 나한테 좀 가져다 주면 안 되겠소? 주모, 뭐 때문에 그러시오? 뗄나무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한테 좀 갖다 주려는 것이오. 옛날 어느 마을에 몰락한 양반집이 있었는데 아비는 몇 년 전에 죽고 모녀만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딸은 아름답고 현명하여 이웃집 양반과 정혼을 하고 혼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불안당 덕출이가 그녀의 어미를 찾아오는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소? 아니, 춘심이가 시집 간다고요? 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춘심이는 나랑 여러 번 정을 통한 달코 다른 처자인데 이미 나한테 몸과 마음을 다 허락해놓고 시집을 간다니 그렇게는 안 되겠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여? 내 딸아이와 이야기를 해보겠소. 그리고 잠시 후 어미가 딸에게 물었다. 얘야, 너 불안당 덕출이 놈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던데 그게 사실이냐? 어디 사내가 없어서 그런 놈이랑 이 어미한테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도 잘 모르고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놈이 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우리 집이 가난하고 못 사니까 쉽게 보고 관계를 부리는 것이에요. 상대할 것이 못 됩니다. 이런 천하의 고얀 놈을 봤나? 춘심이의 어미는 덕출이를 관아에 고하여 벌주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사또 앞에서 둘은 서로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였고 사또는 고시마다 따로 불러 묻는데 그래, 내가 저 처녀와 여러 번 정분을 나누었다 하니 처녀의 용모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틀리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덕출은 사또에게 상세히 고하였고 춘심이를 불러 들어보니 덕출이의 말과 틀림이 없었다. 사실 덕출이는 남몰래 사람을 시켜 미리 춘심이에 대해 알아낸 것이었다. 춘심이는 덕출이가 관계를 부려 사또의 판결이 어려워진 것을 알고 꾀를 내어 말하기를 사또, 몇 가지 더 고할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사실 제 왼쪽 가슴 밑에 큰 반점이 있는데 그 위에 털이 여러 가닥 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에 털이 무성하고 가슴은 짝가슴에 배꼽은 참외 배꼽이고 방댕이에 심한 치질이 있고 등에는 용문신이 있습니다. 만약 그 자가 그걸 알지 못한다면 어찌 저와 정을 통하였다 하겠습니까? 이에 사또는 덕출이를 불러 다시 묻는데 내가 처녀와 상통하였다 하니 남이 볼 수 없는 곳에 어떤 별다른 것이 없더냐? 그런데 사람을 시켜 이미 엿들은 덕출이는 머뭇거리며 예, 사또, 저기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뭐라? 너 지금 뭐라는 것이냐? 예, 그러니까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와 정을 통한 처녀는 춘심이가 아니라 춘자입니다. 이놈, 그 말이 사실이었다. 춘자라면 맨손으로 소도 때려잡는다는 그 처녀가 아니더냐? 만약 거짓이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 사또. 그렇게 춘심이는 지혜를 발휘해 이웃집 양반과 혼인하였고
덕추리는 춘자와 혼인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두었는데 집안 형편이 넉넉할 때 장녀를 시집 보냈으며 그때 신랑의 나이는 22세의 대감댁 자제였다. 그 후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져 딸이 혼인할 길이 없게 되었다가 둘째 딸이 어렵사리 나이 많은 노총각 하나를 구해 신랑을 맞이하게 되니 그 신랑의 나이는 40세 되는 선비였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집안 형편이 더욱 어려워져 모든 재산을 날리고 그 많던 종들도 다 떠나고 겨우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셋째 딸은 겨우겨우 호라비 하나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신랑의 나이는 50세가 넘은 양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딸이 친정에 모일 기회가 생겨 조용히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각자 자기 신랑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먼저 22세 사내와 결혼한 장녀가 말하기를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빳빳한 침이 있더라. 육침이. 그러자 40세 부록과 결혼한 둘째 딸이 답하기로 우리 신랑의 물건에는 힘줄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50세 지천명과 결혼한 셋째 딸이 말하는데 글쎄, 우리 신랑은 침도 힘줄도 아니고 다만 힘 없는 껍데기와 부드러운 고기뿐이던데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연히 세 딸들의 그 말을 엿들은 노인이 크게 한숨을 쉬고는 중얼거리며 말하였다. 우리 집안 사정이 낭패를 보아 둘째와 셋째가 육침의 맛을 보지 못하니 그것이 한스럽구나. 정말 한스럽도다. 그때 그 집에 하나 남은 종인 떡새가 노인을 위로하며 말했다. 주인어른,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 아씨 모두 빳빳한 육침을 질리도록 맛보았습니다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나이든 중이 농부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수시로 농부가 없는 틈에 찾아와서는 재미를 보곤 하였다. 어느 날도 둘이서 이불 속에서 열기를 뿜고 있었는데 부인, 오늘도 정말 끝내주는구려. 그때 뜻밖에도 밖에서 농부가 들어와서 문을 꽝꽝 두드렸다. 여보, 문 열어. 대체 왜 문을 잠갔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중은 눈앞이 캄캄하여 허둥지둥 옷을 찾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한쪽 버섯만 신고 뒷문으로 도망갔다. 부인은 눈을 비비면서 문을 열어주었다. 미안해요. 깜빡 잠이 들어서 그만. 뭐야, 벌써부터 잤단 말이오? 어떤 놈이랑 놀아난 것 같은데 사내놈을 끌어들인 것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감기가 들었는지 피곤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일찍 들어누웠어요. 잘 때 자더라도 밥은 먹고 자야지. 어서 저녁이나 차려오시구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 농부의 발에 걸리는 것이 있어 당겨보니 낯선 버섯 한 짝이었다. 아니 이게 뭐야? 못 보던 버선인데 크기를 보니 딱 사내놈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내를 족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농부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이든 중이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무슨 볼일이라도 계십니까? 네,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왔다네. 그것이라니요? 뭐 말입니까? 시침이 떼지 말게나. 부처님의 버섯 말이야. 자네 처가 아기를 원하기에 영어 믿는 그것을 빌려준 것인데 여러 날이 지났으니까 이젠 틀림없이 아이가 들어섰을 게야. 어서 빨리 돌려주시게나. 이에 농부가 놀라며 말하길. 저는 그것도 모르고 버선이 너무 꼬질꼬질하고 냄새가 심해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처님 버선을 태워버리다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에 고민하던 농부가 말하길. 그렇다면 스님, 아이가 태어나면 스님께 맡길 터이니 스님이 잘 키워주십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여자들 희롱하기를 즐기는 양반이 한 명 살고 있었다. 그는 한양 바닥을 휘젓고 다니는 한량이었는데 이번에 사천 고을 원님으로 관직을 부여받아 한껏 부푼 마음으로 사천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거들먹거리며 길을 가던 원님은 중간에 강을 만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다. 마침 저기 뱃사공이 있구먼. 그런데 흥미롭게도 뱃사공이 젊은 처녀가 아닌가? 사천원님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뱃사공 처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사공, 내가 자네 배 위에 올라타니 기분이 아주 좋구만 그래. 이에 여인의 얼굴이 빨개지며 결혼한 여자에게 그게 무슨 무례한 말씀입니까? 사천원님은 개의치 않고 실실 웃으며 한마디 더 했다. 그렇소. 그럼 미안하오. 그러면 남편의 성은 무엇인고? 백서방이라 하옵니다. 모시라. 이런 백서방을 모시려면 고생이 많겠군. 하나도 힘든데 100명이라니 말이야. 그러자 화가 난 여인이 되물었다. 그러는 댁은 뭐 하는 분이신지요? 나는 이번에 부임한 사천고을 원이라네. 그렇습니까? 그런데 원님 댁의 마님도 참으로 안 됐습니다. 아니, 그건 왜? 나야 백서방뿐이지만 1, 2천도 아닌 사천 원님을 모시려면 그 고생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자 사천원은 말문이 탁 막히고 말았다. 이거 참 정말 만만치 않은 여인네군. 마침 배가 건너편에 이르러 사천원이 배에서 내리자 여인이 소리쳤다. 잘 가거라, 시끄러운 아들아. 아니,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배에서 나갔으니 내 아들이 아니겠소? 사천원은 다시 말문이 꽉 막힌 채 혀를 내두르며 이야, 이거 시골 여인네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에 사천원이 웃으며 여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어머니,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거라. 어머니, 아들인데 뱃삭슨 다시 돌려주십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대사원이라는 높은 벼슬을 맡고 있는 어떤 한 재상이 있었다. 그는 대사원이 된 뒤부터 미신을 엄격히 금하는 법을 세웠다. 이제부터는 성황당이나 잡귀신에게 제사를 올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런데 이 재상은 색을 밝혀 한밤중만 되면 언제나 알몸으로 계집종의 방에 숨어 들어가 몰래 재미를 보곤 하였다. 아이고 사모라, 요 이쁜 것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살아. 하지만 부인에게 들킬까 두려워해 언제나 조심조심하여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마루에서 비틀대곤 하였다. 그런데 부인은 일찍부터 그 일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다. 하루는 재상이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구판이 크게 벌어졌는지 둥둥 북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려오는 것이었다. 몹시 화가 난 재상은 사랑채로 종을 불러들여서 물었다. 아니, 내가 미신을 엄격히 금하게 하였는데 우리 집에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마님께 말씀을 올려도 도무지 듣지를 않으시니 소인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요. 이에 더욱 화가 난 재상이 직접 가서 따졌다. 이보시오 부인, 내가 지금 미신을 엄금하라고 시키고 있는 마당에 우리 집에서 먼저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나라의 법이 어찌 지켜지겠소?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글쎄 3월 년이 밤마다 소리를 치길래 내 알아보니 요 근래 들어 노망난 벌거벗은 귀신이 나타나 대청에 숨어들었다가 가끔씩 방으로 들어가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하여 푸닥거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소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구판을 벌리게 된 것이니 당신이 이해해 주시구려. 이에 크게 부끄러운 생각이 든 재상은 군말 없이 허락해 주고 말았다.